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방송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에 진행을 맡은 SBS 예능본부 부장을 하고 있는 김일중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렇게 좀 면대면으로 만났으면 더 영광이고 더 즐거웠을 자리였을 텐데 코로나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다양한 분들과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오늘 재밌게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가장 앞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진행자로 초대가 된 것 같은데요.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의 역경을 딛고 올해까지도 전혀 지장 없이 잘 이어져 나가고 있어서 제가 그런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이야기들을 오늘 중심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 계신 세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도레미 엔터테인먼트의 김은호 본부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MBC에서 지금 복면가왕으로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 이은성 차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BS에서 역시 K-팝 공연, 언택트 공연을 혁신적으로 제작하고 계신 최승준 PD 함께 모셨습니다. 각자 한 분씩 자기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도레미 엔터테인먼트의 김은호 본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하고 JTBC에서 동시 방영되고 있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고요. 아마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제가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은성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글로벌 사업부에서 MBC 포맷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2019년에 미국에서 저희 MBC 콘텐츠 복면가왕의 미국판 리메이크 더 마스크드 싱어가 성공적인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 이제 복면가왕 포맷과 그 외에 MBC 포맷들 다음에 다른 회사를 포함해서 이 K 포맷이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승준 PD님. 네, 안녕하세요. SBS 예능본부의 최승준 PD입니다. 제가 만든 다른 프로그램보다 SBS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슈퍼 콘서트, 그다음에 올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새로 계획된 슈퍼 온택트 그런 해외 글로벌 팬들을 상대로 하는 K-팝 공연에 대한 경험 그 뒷이야기 같은 거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 이 얘기를 크게 두 덩어리로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한국 콘텐츠가 국내에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한국어 방송인들도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최근에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 기세가 무섭다. 여러 분야에서 드라마, 예능, 음악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영화도 참 포함시켜야겠네요. 영화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훌륭한 기세에 코로나가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 못하다. 아주 우리가 잘 극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안심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이 컨텐츠한테 최근에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계신 한국어 방송인 분들이라면 아마 이 프로그램의 위상을
직접 눈으로 매주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면가왕, 즉 마스크드 싱어 얘기인데요. K7 미디어라고 글로벌 포맷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리서치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매년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그 리포트 작년 거에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위대한 포맷으로 선정이 됐을 만큼 마스크드 싱어의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 마스크드 싱어 덕분에 저처럼 저희 K-폼에서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저희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역시 같은 채널에서 마스크드 싱어의 후광 효과로 바로바로 또 미국 방송사에 우리 한국 음악쇼 I Can See Your Voice 같은 음악쇼가 편성이 되기도 했지요. 자, 너무 고마운 프로를 지금 최전선에서 배급하고 계신 이은성 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근 성과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더 마스크드 싱어라고 지금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저희 MBC 포맷인 복면가왕은 저희가 이제 더 킹 업 마스크 싱어라는 포맷명으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2019년 1월에 미국 폭스 방송에서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름으로 방송이 돼서 첫 회 시청률이 한 2.9%의 약 1,000만 명의 시청자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그 아무래도 이제 가장 선진적인 방송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이제 뭐 유럽과 뭐 다른 나라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보통 보면은 저희가 지금 25개국 이상에서 리메이크가 되었고, 그다음에 50개국 이상에 판매되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몇 개국인지 세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냥 자체적인 방송 제작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에는 전부 다 판매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예, 이게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 포맷을 해외에 팔아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을 즈음입니다. 그게 10년 전인데 그 즈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10년 뒤에 이런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송 제작 기술을 웬만큼 갖추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마스크드 싱어에 대한 관심과 구매 의사를 타진해 왔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팔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포맷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측 지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팔렸나 보다 그 나라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시즌을 구매해서 시즌 2, 시즌 3, 시즌 4를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뭐 마스크드 싱어는 아주 지금 훌륭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로 미국 지역에서 마스크드 싱어를 방영했던 폭스에서는 지금 시즌 4를 방영 중이죠. 그 덕분에 시즌 4 덕분에 마스크드 시즌의 효과를 체험한 폭스 쪽에서 한국 음악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생산해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CJ의 I Can See Your Voice가 역시 지금 같이 편성이 돼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폭스 쪽에서는 한국 음악쇼를 굉장히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하고도 그 마스크드 싱어가 그렇게 인종과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그 더 마스크드 싱어는 태국 같은 곳에서는 미국에서 이번에 히트치기 전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벌써 시즌이 한 10개 정도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사실은 저희 복면가왕에 있었던 많은 부분을 좀 걷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판은 러닝타임이 한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가자의 정체를 추리한다.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를 화려한 마스크와 의상과 함께 즐긴다라는 어떤 그 두 가지 정도의 팩트로 압축한 것이 굉장한 파괴력 혹은 폭발력을 지니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잘 되고 딴 나라에서도 그냥 미국의 거를 이제 리메이크한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2019년 1월에 방송이 된 이후로 가장 다음 리메이크를 먼저 만든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그 독일의 프로지벤 채널 그리고 엔데머 샤인 제작으로 했는데 마지막 에피소드가 38.5%의 타겟 쉐어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38.5%가 독일의 프로지벤이라는 채널의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벨기에의 이제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의
VTM이라는 방송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메이크는 15세에서 34세 사이의 타겟 시청층을 대상으로 점유율을 70%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니 70%가 뭔가요? 그랬더니 이게 벨기에의 상업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이랍니다. 그게 에피소드 1이었어요. 그래서 예. 와 대단하다. 보통 복면가왕이 첫 번째 회차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마지막 회 올라가겠지 했는데 에피소드 2는 거기서 1%가 더 나왔습니다. 에피소드 3는 거기서 2%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주 벨기에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포맷에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이유는 뭔지는 사실은 저보고 여쭤보셔도 저도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분석한 거를 좀 전해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지금 저희 앞에도 있는 것 같은 이런 대형 고화질 TV를 거실에다 이제 들여다 놓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전 세계 어디서나 대형 TV 값이 많이 저렴해지면서요. 그렇게 커다란 텔레비전을 놓고 뭔가 난사판 화면의 리얼리티 쇼보다는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샤이니 플로어 쇼들을 좋은 화질과 좋은 음질로 감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각 방에 흩어져 있던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거실에 다시 모여서 멋진 음악 무대를 감상하면서 저 가면 뒤에 누가 있을지를 가족 구성원끼리 함께 얘기하면서 TV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시 소비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장르다. 그 장르의 대표 주자가 바로 마스크 더 싱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주 유효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그 저희 뒤에 보시면은요. 지금 뭐 굉장히 익숙한 이제는 풍경이 됐습니다만 대형 화면에 전 세계 각지에 우리 한국어 방송인들께서 접속을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좀 놀라시네요. 그냥 보고 계시다. 그 혹시 지금 뉴질랜드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여러 국가에서 접속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스크 더 싱어가 자국에서 방영 중인 나라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안 되나요? 안 들리시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저런 분들하고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 시대가 독특한 풍경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복면가왕 마스크 더 싱어 덕분에 한국 음악 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음악에다가 게스 해보는 저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 혹은 저 가면 뒤에 누가 있는 것일까라고 계속해서 게임적인 요소를 음악적인 요소와 버무린 이런 장르의 새로운 음악 쇼 형태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든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뭔가 신작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겠다라고 준비 중인 해외 방송사 사업자들이 있을 만큼 아주 흥미로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더 싱어 얘기 해봤고요. 드라마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뭐 전통적으로 한국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교육 규모도 컸던 장르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최근에 글로벌 사업자들의 관심이나 제안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게 있는지 우리 김은호 본부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방송국에 일하는 이제 프로덕션 독립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글로벌 그 프로덕션들하고 접촉할 그 플랫폼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든 저희가 가장 인지하게 된 건 아시아 컨텐츠가 대단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약간 이제 순위 프로그램처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넷플릭스 순위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그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끔가다 이렇게 재미삼아 들어가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타이완 뭐 이런 곳에서 왜냐면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방송되는 어떤 스킴이 있어서 근데 방송이 동시간에 되는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1등을 하고 있고 3등을 하고 있고 한국 컨텐츠가 10위 안에 뭐 5개, 6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게 이제 컨텐츠가 더 이상 이제 프로덕션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로컬 프로덕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소비가 되는 거는 즉각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킹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뭐 비밀의 숲도 인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게 즉각적으로 저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저희가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느껴지는, 그러니까 한류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저희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포맷을 판매하시는 분들처럼 저희가 이렇게 체감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생활 같은 드라마를 보면 저희 뭐 인스타라든지 여기에 있는 피드백에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80%는 영어로 외국 분들이 적어 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한국 팬들이 뭐 적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것도 대단히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아니면 저쪽 중남미에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커플의 사진을 올렸더니 거기에 뭐 댓글이 한 300개 이상 달리고 좋아요가 2,000개 이상. 그래서 아니 이런 현상은 왜 라고 생각해봤더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동시 방영되고 있으면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한국에서의 시청률은 정체 상태에 있는데 넷플릭스 컨텐츠 소비를 보면 또 저희가 대단히 스코어가 좋습니다. 이런 괴리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건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제작하는 입장에서 되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20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기하고 낯설고 이런 상황으로 시각으로 지금 우리 K 콘텐츠에 쏟아지고 있는 관심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 어떻게 이걸 기화로 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원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콘텐츠에 대한 리뷰나 댓글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 아니라 해외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새롭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콘텐츠의 기획 방향도 조금씩 뭐랄까 조금 더 메트로폴리탄, 인터내셔널한 그런 쪽의 요소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시도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건 저희가 재밌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글로벌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기획을 하진 전혀 않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OTT 업체가 들어오면서 바뀐 변화상은 저희가 사실 케이블이든 종편이든 이제 공중파는 당연하고요. 갖고 있는 게 어쨌건 그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시장에서 저희가 수십 년을 제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다 보면 막 악성 댓글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한 편견을 보여준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글로벌 OTT가 오면서 바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단히 다양한 컨텐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폭력적이나 성적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취향에 있어서 대단히 디테일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시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 그 니치 시장들이 모여서 오히려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새롭게 기획하는 면에서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제 제가 작가분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씬을 얘기하면서 이런 씬들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아예 저희가 이제 사전 검열이라고 해서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기획에 있어서 에서 열려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이 된 것 같아요. 넷플릭스 덕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드라마가 예전에는 국내에서 종영이 되고 그 종영된 피니시드가 해외에서 재배급이 되면서부터 파급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국내에 방영되고 거의 실시간 혹은 뭐 한 일주일 정도 홀드백 기간 이후에 바로바로 해외 시청자들의 리액션을 리뷰를 우리가 제작에 반영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세상이고, 이 놀라운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킹덤 같은 작품, 넷플릭스의 킹덤 같은 작품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해외 콘텐츠 소비자들을 배려해서 기획 방향을 바꿔야 하느냐? 그럴 필요 굳이 없다. 오히려 가장 한국 분들이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해외 콘텐츠 소비자들이 더 열광하더라. 뭐 이런 선순환 사이클도 우리가 지금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덕분에 좋은 점이 이렇게 좀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넷플릭스 덕분에 더 힘들어진 부분은 없으세요? 저보다는 이제 방송국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프로덕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방송권자들하고 이제 계약할 때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본 만약 오리지널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일단 IP가 전체 그쪽에 이제 기속이 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복면가왕 같은 이제 포맷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생각으로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넷플릭스가 진짜로 강자로서 어떤 것들을 할 때 포맷 비즈니스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IP로 추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리메이크가 되는 경우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근데 사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간 작품이 그 IP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기획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성을 갖고요. 일단 예, 네. 그 정도. 사실 그 넷플릭스 덕분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기회를 동시적으로 글로벌하게 콘텐츠를 파급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지 않던 방식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스트리밍하는 새로운 시도를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많이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제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빈지 뷰잉 때문에 전 에피소드가 시즌 단위로 업로드되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위클리로 한 주에 한 편씩 업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역시 넷플릭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엄격한 계약 조건, 아까 말씀하셨던 IP 전체 소유라든가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한국 방송 사업자들에게 100% 만족스러운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많은 협의와 조정들이 앞으로도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자, 넷플릭스 얘기 좀 이따가 후반에 다시 또 나오면 그때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좀 가요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K-팝 이야기로 좀 넘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 중에서는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뭐 킹덤 같은 유명한 드라마들,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패러사이트, 기생충, 그다음에 뭐 예능 포맷 중에서는 마스크드 싱어, 그리고 K-팝 중에서는 BTS의 도움, BTS의 영향력, BTS의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BTS가 우리 한국 K컬처의 파급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계실 우리 최승준 PD님, 어떤가요? BTS가 어느 정도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K-팝에서. 그 BTS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의 가수라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뭐 BTS를 찾는 뭐 글로벌 팬들, 뭐 사업자들, 뭐 그런 사업적인 얘기보다 이제 BTS가 K-팝 컨텐츠로서 어떤 변화를 줬고 우리한테 어떤 자신감을 줬는지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요번에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K-팝의 경쟁력이 확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팝에 관련된 뭐 투자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만든 신드롬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쉽게 무너지거나 경쟁자한테 추월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체력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BTS 성공에 있어서 지금 뭐 BTS 출연만 보장할 수 있으면 뭐 누구든지 같이 그 이벤트에 끼어들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적인 성공보다도 BTS의 성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BTS가 지금 4억 뷰, 5억 뷰 넘어가는 그 뮤직비디오 컨텐츠 중에 요번에 다이너마이트 외에 모두 한국어 가사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한국 작곡가들이 한국 기술의 뮤직비디오로 한국어로, 그다음에 그 BTS 멤버들이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보냈던 그 감정을 오롯이 한국어로 담았는데, 그게 이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아까 그 드라마 그 김민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글로벌 팬들의 취향을 먼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이 K-팝에도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익숙한 감정들을
표현하면 그거를 좋아해 주는구나라는 그 자신감이 그 케이팝을 지금 하고 있는 아티스트 모두한테 주어졌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케이팝은 예술과 기술의 콜라보거든요. 예술만 있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우리나라의 그 IT라든지 방송 제작 기술이라든지 AR, VR 이런 기술들이 너무 유연하게 접목이 되잖아요. 이런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력은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K-팝은 예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술과 다양한 기술들, 화려한 볼거리들, 또 굉장히 시스템화된 어떤 제작 과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굉장히 소셜하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국가로 다양한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갖춘 것이 K-팝의 특성 중에 하나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특성에 비춰봤을 때 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그렇다면 K-팝, 그중에서 특히 BTS한테 대단한 기회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 BTS를 비틀즈랑 고맙게도 많이 비교를 해주시는데, 비틀즈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BTS는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아미 같은 조직화된 팬들의 어떤 뒷받침,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BTS가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온라인 언택트 콘서트의 퀄리티 같은 것들일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틀스 시절만 해도 클럽에서 노래하고 연주 잘하면 됐는데, BTS가 보여주었던 그 온라인 컨텐츠의 퀄리티는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대단했고요. 역시 위기에 보여주는 한국인의 순발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모델,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역시 K-팝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그 뭐 SM의 비욘드 라이브, 그 다음에 뭐 빅히트가 했던 방방콘, 뭐 일단은 동시 접속자 어마어마했잖아요. 거의 70만 명을 훨씬 넘었고, 그러면 한 5만 석의 공연장에서 월드 투어를 한 15번 정도 해야 네. 거둘 수 있는 수치를 단 한 번에 콘서트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아미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냥 범대중적인 성공, 그 다음에 그냥 범대중적인 시청률, 점유율 이런 거보다는 그 매니아층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 컨텐츠에 자기 하루 생활 중에 그 시간의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승부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대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우연히 들어오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말에 콘서트 뭐 보지 하고 막 인터파크 찾다가 재핑을 하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공연도 있네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제 진성 팬들, 매니아들을 상대로 하는 컨텐츠라 매니아층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자기 팬들한테 어떤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표현해 줘야 이 팬들이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력들, 매니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런 매력들이 한국 K-팝 아티스트가 하는 비대면 공연이, 뭐 해외 아티스트도 기획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들은 우리 K-팝 네. 가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공연 얘기도 해주셨는데, 거기서는 AR 같은, AR이었죠? AR, VR, 뭐 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뭔가 그 가상현실 같은 거, 증강현실 같은 것을 공연 무대에 적극 도입해서 거대한 그 영상 속에서 가수가 직접 무대 위에 조그만 실제 가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들을 선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컨택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언택트 공연의 노하우를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강렬하게 체험을 한 계기가 한 번 있었죠. 추석 때 나훈아 콘서트를 보면서 야, 저런 거, 저런 무대와 저런 화면들 또 저런 아이디어들이 직접 내가 공연장에 가서 임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실감나게 음악을 또 무대를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그런 가능성을 한국의 IT 기술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공연 기술의 발달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그런 공연들이 유료 공연으로, 즉 비즈니스 모델로 개척이 돼서 계속해서 이 산업이 돌아가야 가능할 텐데, 유료 공연으로서의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언택트 공연의 유료 공연 가능성. 일단 저는 뭐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기 막 뉴질랜드 보이고 외국 보이는데 빨리 우리 한국 가수들과 같이 찾아뵙고 진짜 눈앞에서 라이브한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좋기는 큰데, 그게 가장 네. 좋죠. 네. 근데 이제 뭐 현실은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가슴이 진짜 쿵쾅대는 체험을 대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로 찾아낸 게 이런 이제 비대면 그 뭐 미팅이라든지 팬과 가수 같이 하는, 그 다음에 AR 기술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냥 대면하는 콘서트처럼 그렇게 비싼 표값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됐을 때 이제 새로운 요소들, 작은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뭐 진짜 과감하게 티켓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다 이제 방송도 만들고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팬들이 워낙 그 매니아 팬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방송을 만드는 사람보다 아티스트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팬들 이상으로 캐치를 해야 그 작은 디테일이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는 거를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진짜 뭐 예를 들면 진짜 매니아 팬들은 그 너무 인기 있는 멤버가 요번 비대면 공연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일 거야. 콘서트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록곡 중에 제일 마지막 노래를 부를 거야. 요런 디테일만으로도 티켓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니아 팬들의 취향과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야 그 비대면 공연에서 차별화된 그런 그 공연을 기획해서 마케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결국 최선은 당연히 내 앞에서 거대한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쿵쾅쿵쾅대는 음악 소리가, 비트 소리가 제 가슴을 실제 물리적으로 쿵쾅쿵쾅하게 만들어줄 만큼의 그런 임장감이 당연히 최고죠. 공연 무대, 음악 무대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몇 년 정도를 더 보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최선의 차선책은 무엇이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가장 훌륭한 차선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비대면 콘서트는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BTS도 많이 보여줬고요. BTS는 뭐 이미 언택트 공연으로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어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받았던 바가 있죠. 자, 뭐 코로나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은 한국 컬처, K컬처의 각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지금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지, 혹은 또 극복의 기회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그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환경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러이러한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한 것들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드라마 현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기사가 되기 때문에 기사화가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드라마 제작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왜냐면 이제 촬영을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이게 여름이면 코로나가 다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자체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는 2번 촬영하고 있다가 촬영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전체 제작하고 있는 거를 한 2주간 멈췄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2번 급작스럽게 멈췄던 이유는 저희 프로덕션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이제 프로덕션에 또 거기에 이제 고정 배우는 아니지만 오셨던 배우분이 탔던 차가 또 저희 그 프로덕션에 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로 치면 한 3, 4단계 걸쳐 있는 거의 저희로서 보면 이제 위험의 확률은 적지만 만일의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을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프로덕션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를 진행할 때는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을 나가다가 배우가 나와 이게 걸리면 안 되고 스텝이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스텝도 다른 프로덕션에 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의 친척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왜냐면 서울시청에 근무하는데 저희 조명팀의 퍼스트였나 조명팀에 있는 사람이 저희가 프로덕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촬영 현장 하루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그쪽에 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 이제 잠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프로덕션 자체가 대처만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이 그 프로덕션이 멈추지 않았던 진짜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 분야에서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했던 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사실 사회적인 시스템이 한국의 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진짜 일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서 만약 대규모로 발생하면 저희도 프로덕션을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한국 사회가 다른 기타 지금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왔던 게 역설적으로 저희 프로덕션이 그나마 쉬지 않고 촬영이 지속됐던 거였거든요. 그 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프로덕션에 어려움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공공장소도 못 짓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드라마의 지하철 씬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서나 이런 것도 다 세트고요. 그래서 비슷한 세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짓기로 이랬는데 병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 이제 촬영이 저희가 이제 끝바지에 있는데 이게 한국이라서 가능했구나라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는데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 스튜디오 음악 쇼들이 거의 뭐 아주 미세한 지장만 몇 주 받았을 뿐 대부분 지금 다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객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심사위원단들이 마스크를 쓰고 녹화에 임하는 장면 좀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어색하고 익숙지 않은 장면들인데 그런 장면조차도 저희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방송 사업자들한테는 너무 부러운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스튜디오에 100명 이상씩 모여서 녹화를 진행하는 일 자체가 국가에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방송 제작이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고맙게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이라는 장르가 일컨대 반도체나 무슨 철공 뭐랄까요 제철업과도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사업자들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제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배우나 가수 또 프리랜서 작가들, 프리랜서 촬영 또 스태프들은 한 회사하고만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감염이 되면은 그 업계 전체가 올스톱돼야 되는 그런 취약성에 굉장히 노출돼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심해야 될 부분 에피소드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쪽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복면가왕의 해외 제작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제작이 좀 중지되거나 시즌이 쓴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내의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김일중 부장님과 김문호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해외의 포맷을 파는 입장이니까 그 해외 방송 제작을
해외 방송 제작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질문해주신 그런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시즌 2를 제작하다가 몇 번째 에피소드에선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그 제작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녹화본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두 주 정도 쉬고서 그래도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방으로 진행을 해요. 생방을 진행하는데 시즌 2의 2회차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네. 그래서 한 3, 4주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아예 프로덕션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는 좀 어쨌건 제작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예 제작이 연기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스페인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심한데 네. 제작을 올해 뭐 2시즌 이상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멈추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피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미국도 사실은 시즌 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마스크드 싱어의 시즌 4가 폭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또 방금 더 마스크드 댄서라는 심지어 MBC에서는 만들지도 않은 스피노프를 네. 폭스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계약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래서 12월에 방송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폭스하고 워너브라더스가 같이 공동 제작으로 만들죠. 네, 그런데 그런 제작을 하는 거를 들으면은 약간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싶은 정도. 물론 저희는 1년에 52편을 만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떤 예능 프로가 1년에 시즌을 2개를 하고 거기다가 스피노프를 또 찍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한 결과는 이 더 마스크드 싱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쓰는 큰 쇼입니다. 사실 예능치고는.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드라마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촬영의 횟수 자체가 적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로덕션을 못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일이 생겨도 스케줄이나 금전적인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렇죠. 어떤 그런 코로나 시대에 대안 비슷하게 좀 이렇게 그 받아들여진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었고 다음에 저희 MBC 포맷 중에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2015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포맷이 있는데 지금은 방송하고 그것도 있죠. 미국에서 제작 방영이 됐죠. 그게 미국에서 완전히 언택트 그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처럼 해서 미국의 TBS에서 한 시즌 10개 회차가 지금 진행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건 저희가 딱히 뭐 판매 캠페인을 하거나 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 시대의 포맷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시즌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즌을 2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시즌을 하나 하던 데가 2개 하고 지금 시즌 5 이후까지 계약하자고 이제 저희한테 막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불행한 사태이고 그리고 방송 제작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한 그 도전이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좀 더 검증되고 좀 더 효율적인 포맷 혹은 프로덕션 국가로 따지면 한국이 되겠죠. 그런 포맷과 어떤 그런 IP에 있어서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드라마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녹화가 쓰게 되면 다시 그것을 재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혹은 많아야 이틀 정도만 녹화하면 두세 에피소드를 제작해낼 수 있는 스튜디오 음악쇼의 대표 주자로서 마스크드 싱어가 얼마나 훌륭한 대안으로 글로벌 방송 사업자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새삼 우리가 좋게만 생각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점들이 있네요. 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쪽에서도 고민을 한 결과 이제 가장 리스크가 적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찾아냈는데 우연히 마스크드 싱어는 이제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네.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같은 사회 현상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제작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현상들 덕분에 의외로 덕을 보는 이득을 보는 그런 콘텐츠들이 또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에피소드는 아닙니다만 2018년에 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터키 드라마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부분의 이제 방영되는 드라마는 터키 드라마였는데요. 같은 이슬람 국가니까. 근데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정 관계가 나빠지면서 에르도안 대통령 때문에 그 슬롯이 다 빈 겁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드라마 방영 슬롯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대안으로 찾아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 분들한테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뭐 중동 분들이 한국 드라마 구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방한을 하고 계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분들 중에 한 분하고 미팅도 많이 했었고요. 즉 이런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운을 한국 콘텐츠가 좀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운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만큼 탄탄하게 여러 가지 위급 상황,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제작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좋게 보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이라서 생긴 네트워크 같은 기회들 이런 것들 저도 좀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컨퍼런스, 이런 세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뉴질랜드나 저기 뭐 SBS, 호주, 미국 달라스,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듯이 저희 포맷 업계 자체도 이전에 전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못했던,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 멀기 때문에 한국까지 구매 투어를 오지 못했던 분들이 온택트로 연결이 돼서 저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콘텐츠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한테 장애 요소였나요? 기회 요소였나요? 각자 입장을 한번. 예. 저희가 언제나 그 얘기하잖아요. 익숙한 대로 있다가 어떤 한 충격들이 오면 인생이 됐든 뭐 사업적으로 됐든.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였던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이제 드라마 제작 쪽으로는 저희가 뭐 이제 얼마 전부터 52시간 이제 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구조의 변화의 틀도 가져가고 있지만 가장 크게 제작의 효율의 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이 이 정도로 대규모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대본 그렇죠. 자체도 이게 저희가 이제 요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 느꼈던 건 완대본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촬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완대본이 나오고 촬영하는 경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의 가장 취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이죠. 쪽대본 문제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로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촬영에 너무 제한적인 요소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프로덕션 일수도 예전 제가 이제 드라마를 시작하고 이제 불과 몇 년 전보다도 프로덕션 일수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제작비 규모도 상당히 높아졌고. 근데 이 프로덕션 자체가 그만큼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마 업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원래 현장 로케이션 촬영이 진짜 많거든요, 드라마는요. 근데 이제 허리우드나 이런 쪽처럼 오히려 로케이션 촬영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이제 후반 쪽, 그러니까 CG를 통한 이런 쪽의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동시에 그 얘기는 저희가 사전에 많은 기획이 필요하고 프리프로덕션 단계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 제작적인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코로나가 사실은 긍정적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이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 조금 더 다양하고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저해 요소, 국내 저해 요소로 꼽혔던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쪽대본이라든가 뭐 예. 좀 급한 촬영이라든가 후반 작업의 미비라든가 그죠? 또는 그걸 또 한국인의 순발력으로 되게 또 높게 평가하는 스토리가 분들도 막 중간에 바뀐다든가. 그 워낙 저희 이제 뭐 촬영도 급하게 빨리빨리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근데 또 동시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프로덕션 입장에서 이게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진짜로 약간 칼날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장, 그러니까 BTS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렸는데 저희 이제 프로덕션도 마찬가지인 거죠. 글로벌 시장이 저희가 열렸다는 건 반대로 글로벌 시장이 몰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프로덕션 입장에서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컨텐츠 예를 들면 프로덕션의 규모가 유지될까? 저는 거기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글로벌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로컬 프로덕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바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로컬 프로덕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내년 드라마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연속극을 빼고 그냥 프라임 시간대 방송되는 드라마 종편 뭐 넷플릭스 공중파 다 합쳐서 아마 30%가 줄 겁니다. 예, 전체 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고 그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드라마를 많이 보니 오히려 드라마 프로덕션이 늘어나지 않냐. 넷플릭스도 아시아 쪽에 사실 가입자가 늘면서 한국 콘텐츠 뭐 이제 아마존이니 애플이니 이런 쪽도 엄청나게 많이 제작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건 로컬 차원에서의 플랫폼들은 경쟁력에 대해서 여기 이제 SBS, MBC 오셨지만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고도 줄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드라마는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능에 비해서 드라마가 훨씬 프로덕션 코스트가 높은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진짜 드라마가 가성비가 높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플랫폼하고 제가 봤을 때 프로덕션 이제 모든 분들이 이 아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대처했던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자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회도 발견하지만 우리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면가왕 즉 마스크드 싱어가 이렇게 많이 팔리면 해외 사업자들도 자 그러면 K 콘텐츠, K 방송 쪽에서도 우리 콘텐츠 좀 사. 왜 너네는 팔려고만 해? 너네도 좀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제안들 받으실 것 같아요, 이은성 차장님. 보통 그러면 이제 저는 바이어가 아니라고 하고 딴 쪽으로 토스를 하는 네, 좀 아마도 K 컬처 만드는 분들의 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여 방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좀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그 아까 기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대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1년에 52회의 예능 에피소드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의 예능 제작 인력들 물론 그분들의 이제 처우는 당연히 더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어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도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고 무엇이 부수적인 역량이었는지를 검증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끝이다라기보다 저는 이런 방식의 도전은 또 언제 어디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더 갈라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만약에 이번에 어떤 그 기여라면은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같은 입장으로 최승준 PD도. 네, 뭐 저도 짧게 얘기 드리면 사실 이 코로나의 이 시기가 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기에는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분 중에도 너무 큰 손해를 그렇죠. 입으신 네. 분도 많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제작자들 K-팝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올해도 뭐 음반을 냈고 그 글로벌에서 많은 기회들이 줄었지만 그래도 높은 퀄리티의 음반을 냈고 음반 판매량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줄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팬미팅 이런 기회는 잃었지만 어쨌든 그 좋은 음반을 글로벌 팬들한테 선보여서 팔았고 저는 이제 뭐 기회를 봤다기보다 이 어려운 시기도 서로 그 이해하면서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네. 이게 진짜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저력 그리고 기회는 흔들리고 있지 않다. 우린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1시간 동안 저희 넷이 이렇게 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저희 세션을 시청하셨던 우리 한국어 방송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K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더 잘 나갈 것 같고요. 코로나는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